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남아 북부협의회 고건우 관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는 온라인 생중계로 통일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미 대선 이후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은 인사말,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은 접속하신 유튜브에 채팅창을 통해 자성하시면 강연이 끝난 후 강연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6개 협의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보름 전에 열린 전체 지역회의에서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돼 각별한 기쁨이 앞섭니다. 시차는 물론 다양한 공간적, 기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태 지역회의에서 마련한 소중한 강연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협의회장님과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아태 지역회의 강연 요청에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수락해 주신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재하시듯 미 대선 이후 고국에서 가장 분주한 외교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 김준영 외교원장님입니다. 학자이시지만 매우 합리적인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늘 외교적 이론에 근거한 현실적 외교 방향을 제시해 오신 김준영 원장님의 오늘 강연 주제도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우리가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경우 향후 해외 평통의 공공 외교 역량 강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보름 전 거행된 전체 해외 지역회의에서 김준영 원장께서는 정책 설명을 통해 공공통일 외교, 국민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문위원들의 연대는 고국의 국격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해외위원 개개인의 공공 외교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고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대할 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힘은 막강해진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 해외 평통의 목적이고 그 근간은 위원님 개개인의 이론적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연을 맡아주실 김준영 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또 고국 방문 중 오늘 행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신 동남아 북부협의회의 고건우 간사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숙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맡으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영 원장님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시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지난해 8월부터 국립외교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준영 원장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 자성을 부탁드리며 성함과 소속 협의회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의 덕택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이 조국의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소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과 미국 대선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격변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시기를 과도기다, 격변이다, 늘 뭔가 자기들은 손해를 보는 끼인 세대다,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심리학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지금의 국제 정세는 최근 몇 년간은 코비드19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질서의 변동 자체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플렉션 포인트다. 무슨 말이냐면 변곡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질서가 흘러가던 것에 이것을 역전시켜. 그럼 역전을 어디로 시키느냐? 그것은 원래 전통적인 미국의 리더십으로 회복하겠다. 이것이 바이든이 내세운 비전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 4년이 향했던 그 질서는 뭐며 또 바이든 후보가 되돌리겠다는 그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질서, 미국 패권 질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 질서를 가리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미국이 스스로도 자랑하기도 하고, 물론 흠결이 없지 않지만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인 룰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고도 부르고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하나는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자본주의고, 세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미국이 내세운 규칙이자 가치이며 많은 국가들이 따라가고자 했고 수용했던 질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렸던 연대표를 보면요. 1991년이 미국의 패권 질서 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최전성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91년이 바로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사회주의가 붕괴가 일어나는데요.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하나의 통합적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사회주의였던 국가들도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국의 전성기가 출발하는 것이고 세계가 통합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1년까지 약 10년간 우리는 이것을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합하고 국제기구가 활성화되고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10년 동안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일극체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인 패권을 자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10년간 미국의 부가 2배가 됩니다. 10년 만에 2배가 되는 건데, 이건 그냥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가에 있는 국가는 전혀 다르지. 여전히 세계 1위 국가인데 10년간 2배가 된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10년간은 미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10년간 필적할 만한 도전자가 없었던 미국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2001년 9.11이 중요한 또 다른 전환점이 됩니다. 가장 강할 때 미국의 상징이었던, 힘의 상징이었던 펜타곤과 경제력의 상징이었던 무역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 자체로 미국이 무너지진 않지만 미국의 지도자나 국민이나 전략가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도 평화의 분위기가 많았고 미국도 이제 군비를 줄여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외
주둔군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2001년 만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 다시 미국은 그런 군사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그 다음 사건인데요. 바로 금융위기 기억도 생생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또는 전 세계가 통합적으로 따라왔던 자본주의가 휘청하게 되는 바로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G20 특히 중국의 도움으로 벗어난 이후에 다시 8년 후에 2016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죠.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바로 브렉시트고 다른 것은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세계화라는 질서가 하나씩 훼손되고 충격파를 받았던 앞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충격을 준 다음 다른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질서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2016년의 사건입니다. 유럽 통합은 세계화의 아주 가장 앞선 현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주요 국가였던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각자 도생 또는 자기 국익 챙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리고 더 큰 의미를 가진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 패권으로서의 지도력을 버리겠다고 얘기했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의 국익만 챙기겠다. 스스로 국제 질서나 또는 국제 규칙들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길 수도 있다. 이런 출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럼피즘이라고 붙입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세계의 책임보다는 권한을 챙기기 시작했고 힘을 가지고 양자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뭔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방식의 통치력을 행사했습니다. 동맹국은 과거와 같이 혈맹이라든지 이러한 상호적이기보다는 분담금 압박을 하게 되고 무기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2019년에 코로나, 우리가 코비드-19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것 역시 전체적인 이 대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바로 세계화라는 초연결 사회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아직도 퍼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 전 세계가 통합됐던 그 바탕으로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국가들의 방식은 이건 전 세계가 힘을 합하여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민족주의 또는 분리주의, 분열주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탓을 하게 되는 블레임 게임이라고 합니다. 블레임 게임을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협력은 없어지고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각국은 자기 국가들의 국경을 봉쇄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통합으로 가고 국제협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의 민족주의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돼서 바꾸고자 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에 의해서 흔들리던 질서입니다. 세 가지 중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각 나라가 선거 제도는 많이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독재적 성향을 가진 스트롱맨들이 계속 전 세계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입니다. 질적인, 양적인 민주주의는 확대하지만 질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엄청난, 자유무역과 자본주의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것이 빈곤, 빈부격차,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그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패권이 어떤 패권이 강력하면 국제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다는 국제정치 이론인데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아주 강력했을 때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팍스 브리테니카, 그러니까 영국이 패권을 가졌을 때 팍스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물론 중간에 소련이라는 냉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도전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침체하고 중국이 급속도로 부상하는 이 미중 전략 경쟁이 국제정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 코로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그 전에 G1이라는 것은 또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G0다. 서로 이 두 국가가 서로 전략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리더십이 실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뉴노멀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뉴노멀은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번역을 하면 새로운 정상인데요. 그런 말보다는 이 지금 상태가 우리의 그 국제 질서나 우리의 상태가 불경기가 있으면 호경기로 가고 불안정이 있으면 안정으로 가는데 이런 안정이 쉽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 불안정 상태가 앞으로 수십 년 아주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도 못하고 또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의 영역을 정해서 안정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엎치락뒤치락하고 밀당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그렇다고 미중이 전쟁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 특히 한반도가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2016년 아까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있던 2016년에 유명한 사전회사인 옥스퍼드 딕셔너리가 2016년의 키워드로 뽑은 말이 탈진실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란 말인데요. 굉장히 적절한 저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뉴노멀 상태가 되다 보니 마음의 불안함이 상당히 이 선동에 약해지는 그래서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그리고 팩트보다는 페이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그리고 국가를 선동하는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롱맨들이 이런 선동적인 경향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뉴스 프로그램에 없었던 코너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CNN도 그렇고 한국의 방송들도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생긴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 SNS에서 근거 없는 음모 이론들이 계속 퍼지는 것들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 문제를 워낙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을 전가하고 또는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나 난민이나 유색인종들에게 전가합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민족주의, 아주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미국은 중국을,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또는 혐중, 혐한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세계 질서에서 한반도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중 전략 경쟁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일어나는데요. 보면 통화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체제, 성장 모델의 대결, 거기에다가 기술 패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시고 계신가요? 저쪽에서. 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밑에 60과 110 숫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60이라는 국가는 국가의 숫자입니다. 미국과 군사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60개가 좀 넘습니다. 동맹부터 뭐 무기 협약이라든지 군사 고문단이 파견된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옆에 110은 중국을 무역 1위 국가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1위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격차는 좁아졌지만.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도
미중 패권 대결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주로 보면 미국이 때리고 중국은 막는 건데 중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두 국가가 갈등을 서로 한다. 서로 도발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직 중국의 추격을 억제하는 쪽이고 중국은 그것을 막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문제가, 동아시아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안방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러한 세계적 리더십을 버렸기 때문에 자꾸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할만하다. 그리고 이 아시아가 미중의 전략 경쟁이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그 지도에 보시면 4가지 발화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4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위에가 한반도고, 두 번째가 센카쿠 그 동중국해입니다. 중국어로는 조어도 갸오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입니다. 네 번째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입니다. 이걸 줄을 딱 연결시키면 하나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 경계선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어떤 노말 상태 또는 안정화로 가지 않고 장기간 이 선을 중심으로 계속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 미중의 대결의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또는 곳이 바로 한반도가 되겠죠. 왜냐?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냉전의 유산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분단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이런 전략 경쟁에 마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고 한중 관계가 좋아졌지만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서로 대치하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4개 중에 특히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대응해야 될지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맨의 시대가를 말씀드렸는데 한반도를 둘러쓴 미중일러 북한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 5명의 스트롱맨들이 거의 같은 방식의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약자들에게 전가하고 굉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구제국의 영광을 재현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또 다른 나라, 미국은 중국, 중국은 미국, 일본은 한국,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김정은도 마찬가지,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을 때 결국 가장 손해는 한반도입니다. 저 4강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를 강조해도 크게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남북은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저기서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하게 나가고 강경하게 나가고 대북.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민족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갉아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로서는 선택해야 될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중이 이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남북이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발화점에서 미중이 이용 가치가 제일 커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중의 희생이 되지 않게 해서는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가치, 활용 가치를 없애야 됩니다. 또는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적어도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미중이 사이가 나쁘고 남북 관계가 사이가 나쁘면 다시 북중러 한미일의
소위 말하는 신냉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남북한이 평화 공존은 이루어야 된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사실상 2018년에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올해 초에 그렸습니다.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은 전쟁의 위협까지 갔죠. 위기까지. 그래서 X표로 표시를 했고요. 2018년은 대반전을 이뤄서 판문점부터 평양 그리고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2018년은 O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오면서 하노이에서의 결렬되면서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온,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평화 프로세스가 끝나지는 않은 희망이 남아있는, 그래서 세모표로 삼각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 초에 과연 2020년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본 그림입니다. 당연히 2017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2018년을 더 확산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2019년에 재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필요성이 놓여 있었고,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탄생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왜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중재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쪽에서는 당사자인데 무슨 중재자냐. 특히 북한에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일인데 왜 중재자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남북이 그냥 자주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우리가 그냥 당사자로 남북이 그냥 무작정 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고요. 하나는 제재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서 남북 문제가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됐고 북미 차원의 문제가 됐습니다. 크게 장애물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북의 협력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통일의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의 협력이 계속 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에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남북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북미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하고, 동시에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두 가지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 넘겨줬고, 거기서 다시 교착 상태가 오니까 9.19 평양회담으로 가서 영변을 끌어내서 하노이로 넘겨줬지만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6월 30일 날 다시 3자가 모여서 스톡홀름으로 넘겨줬지만 역시 북미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는 안보 딜레마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총을 겨누고 있고, 보통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영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동시에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서로가 불신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한쪽에서 발 뒤꿈치에 숨겨놓은 총을 해서 상대방을 쏘게 되는, 주로 그런 결말로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북미 간에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불신이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총은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한테 니들이 먼저 총을 내려놔야, 핵을 내려놓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가진 것이니 미국이 내가 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해달라. 전부 다는 못할 정도라도 내가 신뢰할 정도는 달라. 이게 싱가포르 때부터 미국한테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재 부분 해제 이 세 가지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는 대부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부의 반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자체는 좋아하는데 와서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미뤘기 때문에 계속 교착이 되었고 지금부터 북한은 우리가 이벤트에서 들러리가 되기 싫다. 그러니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시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만족하면 나오겠다. 이게 지금 교착 상황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속으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체면의 손상이라든지 이익의 훼손은 있을 수 있겠죠. 경상 정도를 입는다 그럴까요? 그런데 북한은 여기서 미국한테 속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를 목격한 김정은의 사고 속에는 여기서 미국한테 속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입장입니다. 자, 제가 대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결론을 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다발로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화력은 화력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6위고요. 군사비 기준으로 세계 9위고요. 경제력으로는 10위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곧 10위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상 생각보다 우리 강국입니다. 여기 주한 호주 대사하고 제가 만났을 때 호주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부임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한국은 약소국이라 작은 나라라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겸양지덕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호주 대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호주보다 잘 살고요. 호주보다 군사력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호주가 큰 것은 땅이죠.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서도 남한하고 도저히 재래식 무기 경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강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 4강국에다가 북한까지 외교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까지 아까 말씀드린 뉴노멀리나 안보 포퓰리즘,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미중 패권 갈등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고 저는 수십 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해야 되고요. 최대치는 남북이 교류를 증가시키고 또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선거 사상 예측이 틀렸던 세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1948년에 트루만이 재선을 앞두고 듀이라는 후보가 너무 강력하게 모든 여론조사가 듀이가 이긴다고 해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가 그 전날에 듀이가 이긴다고 신문을 잔뜩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니들 틀렸지 하고 지금 신문을 가지고 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6년을 보시면 생각이 너무 선명한데요. 기억도. 뉴스위크지가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12만 5천 부를 그 전날 찍어놨다가 다 폐기했습니다. 2020년 또 대역전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승리를 미리 예측했지만 소위 말하는 블루월이라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보면 숨어있는 유권자,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백인들의 절망감, 위협의식들이 상당히 작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비율에서도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여전히 백인종이 제일 많지만 나머지를 합친 것과 유사해지면서 위협을 느끼고요. 미국의 세계적 지위가 축소되고 미국의 주인이 달라지고 미국을 일으켰던 소위 말하는 공업, 자동차, 철강 이런 데서 계속
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리게 되면서 이런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영광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유색인종이고 그것이 민주당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가리켜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한 당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말을 씁니다.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를 얘기하는 미국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칵테일 레프트라 그럽니다. 자기는 고층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하는 위선을 지적합니다. 또는 브라만 좌파라 얘기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중에 제일 높은 게 브라만입니다. 실제로는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위선으로 사실상 노동자를 외면한다. 특히 힐러리 후보가 그런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싫어도 힐러리 클린턴이 더 싫다라는 게 대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2010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선전을 했고요. 그야말로 현장 투표에 끌어낸 그 티켓 파워, 이 투표 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 7,200만 표를 받았고 바이든은 7,800만 표가 넘는데요. 근데 그 7,200만 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사람의 표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트럼프는 통하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승복하더라도 4년 후에 다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후가 되면 트럼프가 80세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트럼프가 나오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백인들에게 어필하는 바로 그 부분은 다음 누가 되든지 반드시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증명했기 때문에 트럼피즘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의 이 사실상 상원이 아직까지 승부는 나지 않았고 결선 투표가 2개 남아 있는데요. 그걸 민주당이 다 가져오지 않고서는 상원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자기가 변곡점을 만들 힘을 상당히 상실할 수도 있다. 이것이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뒤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네오콘이라고 과거의 부시 대통령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회고록을 쓴 볼튼이 대표적인 네오콘입니다. 이들은 트럼프를 앞에 세워놓고 미국의 패권적인 영향력을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전쟁도 불사하고 중국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사실 뒤에 숨어 있었다면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국제협력이나 다자주의를 살린다고 하고 있지만 뒤에 미국 우월주의나 도덕주의, 미국 예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작동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패권을 강요할 또는 강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인들의 이 바탕 인식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패권이 하락하는 데 대한 반감과 공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이든 하에서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이든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2008년에 쓴 Promise to Keep이라는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건데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종의 그 책의 말미에 해제를 집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Promise to Keep에 나와 있는 바이든의 인생을 제가 쭉 자세히 정독을 했는데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인물이고 실제로 그는 힐러 인 치프, 이게 이제 커맨더 인 치프를 이제 비유해서 하는 건데요. 커맨더 인 치프는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군 통수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패권과 힘, 영향력, 물리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바이든은 치유자가 될 것이다. 갈라진 미국을 치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트레이드마크로 이미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힐러리만큼 비호감은 아니지만 바이든도 사실상 별로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두 사람을 놓고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트럼프 4년에 대한 평가와 재신임의 투표였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코로나19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재선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평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서 미국을 치유해낼 수 있을까? 또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위에 있는 게 대외 정책 일반입니다. 전체적인 외교의 원칙이 뭐가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마가, MAGA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소위 말하는 국제 리더십을 버리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걸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America must lead again. 그래서 국제기구를 회복하고 협력 질서를 회복하겠다. 다자주의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그의 외교 기조입니다. 그리고 가치, 규칙, 규범을 중시하고 인권,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자랑이었던 소프트 파워를 다시 강조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무시했던, 막 다루었던 동맹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게 우리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미국도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만큼 굉장히 강력한 말로 하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압박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인권이나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대외 정책에 내세운 우선순위들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반도로 가져오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한미동맹 그리고 북미관계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당선 전에요. 한미동맹은 바이든이 되면 좋아질 것이고 북미관계는 트럼프가 낫지 않냐. 뭐 이게 대체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바이든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까? 한미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동맹을 회복했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미국의 힘이 하락하고 중국이 도전을 하는데 동맹을 저렇게 다루어서는 나중에 미국이 고립될 것이고 미국의 패권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영어로 제가 썼는데요. No more protection racket이라는데 저게 뭐냐면 보호비 갈취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주면서 분담금에 대한 압박을 하고 무기를 강매하는 것은 마치 이 불량배나 또는 마피아가 구역을 지켜주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과 같다. 그걸 당장에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문제가 되고 있던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동맹, 민주주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스트롱맨들하고 사이가 좋았죠.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뭐 에르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됩니다. 바이든이 됐을 때 동맹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닌 게 바로 한미일의 문제입니다. 오바마 8년 동안에 일본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한국을 압박했고 위안부 합의에 가는 데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든의 캠프 내부에도 친일본 인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완전히 출구 없이 교착 상황인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재에 나서는 건 좋은데 그 중재가 일본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될 때 이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이것을 주도했던 수잔 라이스라는 분이 안보보좌관이나 또는 국무장관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한테 도전거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북미 관계인데요. 트럼프가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리고
바이든이 불리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오바마 8년 동안 한 게 없다. 8년간의 전략적 인내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을 했고 외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바이든은 혹시 전략적 인내를 부활시킬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고 우리 문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런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바텀업 밑에서부터 실무 협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실무 협상은 북한에게 사찰, 신고, 그다음에 검증 또는 제재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상당히 싫어하는 방식의 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불리함인데 저는 뭐 일부는 맞는데요. 일부는 꼭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인내는 부활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북한이 핵을 안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인내할 또는 방치할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또는 자기들이 그러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외교안보팀을 재구성하고 청문회까지 지나려면 내년 상반기를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 한국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북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한국이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98년 페리 프로세스로 한반도가 다시 햇볕 정책의 무대가 되고요. 이것이 2000년 6.15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게 되는 2년간에 이것 역시 9.11과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좌절됐지만 그래도 그 2년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진보 정부가 유일하게 함께한 2년이고 그 2년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바이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밑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한 3가지 그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북 강경파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그 불신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2차 대통령 토론 때도 떡이란 말로 불량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이든 역시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상에 대해서는 저는 떡이라고 불렀지만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면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하면 만날 수도 있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대북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문가, 한국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하드라인,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내부에 새로운 움직임과 설득력을 얻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능주의자인데요. 비확산을 다룬다든지 핵무기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의 핵 전력을 매우 고도화시키고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한꺼번에 비핵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핵화를 목표로 놓되 뭔가 중간 단계의 동결이나 또는 장기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론인데 문제는 저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제 대북 강경파들이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북한이 말하는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
군축 협상을 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들의 현실론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과거에 살라미 전술이라 그래서 잘게 나누어서 북한이 자기 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 사실상 두세 단계는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하노이는 좋은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변도 내놓고 협상에 따라서 북한의 핵을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까지 갔더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비핵화를 상정하면 됐었는데, 사실상 그게 실패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교착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바이든의 이런 현실론과 그러면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과 공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그룹은 샌더스와 로칸나 의원이 주도한 2019년 2월에 있었던 51명의 의원들이 한반도의 종전에 대한 종전을 촉구하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진보파들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리가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영 원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성함, 소속 협의와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최남숙 지회장님께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어떤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요. 좀 억울한 비판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종전선언은 북한에 주는 양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오해가 있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종전선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전까지 북미가 만나서 합의를 하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 거기에 중국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 중국과 한국이 들어가서 사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거다. 그게 사실상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종전선언을 못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면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면 합의를 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었고요. 두 번째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에 돌아갔더니 미국 내부에서 강경파, 아까 말씀드린 네오콘들이 말도 안 된다. 그건 북한에게 말려든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바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서로 강도라고 부르면서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싱가포르 회담 3주 만에 다 바로 교착 상황으로 간 게 바로 종전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평양으로 날아갔고, 평양으로 날아가서 영변을 끌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의 약속을 받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자기는 결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우리 특사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미 사이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와서 왜 우리가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하느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너무 공백이 생기니까 종전선언도 단계적으로 하자입니다. 이것이 북한하고 합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종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지금 한미 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나중에 좋아질 때 북한까지 오게 되면 또는 중국까지 오게 되면 단계적으로 모멘텀을 잃어버리지 않고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게 이미 물론 북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 종전선언을 받아온 이런 교환 조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구를 열 때 정말 종전 합의를 할 때는 북한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는 상응하는 북한의 조건을 받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영국협의회 김미선 자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스트롱맨 주도하에 안보 포퓰리즘, 민족주의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손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족주의는 한국의 통일 담론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통일의 근거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접근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히려 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의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산이고요. 한민족이 통합되어야 되고 같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동서독도 그러한 것들이 이 이념을 초월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과 제가 말씀드린 민족은 소위 말하는 호전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민족을 남의 탓으로 하게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의 이 배타적 민족주의, 각자 도생, 협력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적인 권력을 다지려는 사실 중국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중국몽은 강국몽이다. 아베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도 일정 정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것이지만 주변 국가들의 아까 제가 제재도 얘기했고 핵무기도 얘기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협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적어도 주변 국가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호주 멜번 지회 안수표 자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서 호주, 일본,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동맹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역시 민주평통위원들의 질문이 날카롭고 훌륭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직전까지 특히 이제 국방부 쪽이나 소위 말하는 쿼드 플러스라고 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죠.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인데요. 미국은 중국어를 옥죄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구상이나 또는 회의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략을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보면 이제 한국을 빼버리고요.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다이아몬드형이 되죠. 그게 나중에 쿼드의 전신이 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이 있게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전략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미일이 같이 밀고 나간다. 특히 대중으로. 그런데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어려워합니다. 인도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지만 인도의 지금 산적한 현안을 두고 중국과 적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지금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중국한테 보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는 미국 쪽으로, 일본은 미국 쪽으로 갔는데 인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세안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처럼 중국을 적으로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에는 지금 4개국이 완성이 됐으니까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참가하기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 공식 회담에서 정식 가입을 요구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플레이나 고위급 관료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압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 바이든이 등장하면 저는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 동맹 관계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국방부는 그런 방식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입니다. 쿼드만 하더라도 이제 장관 회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이고 아직 동맹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제적으로 25% 이상이 중국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한 상황에서 우리 입장은 동맹은 아니다. 반중 동맹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속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나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어떤 공동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미일 인도 호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동맹은 자동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영 원장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값진 강연을 해주신 김준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청해주신 아태지역 자문위원들께를 비롯하여 국내외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